안녕하세요, 핑문스트입니다. 어제 추천드린 4경기는 네덜란드가 경기 막판 일본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정말 아쉽게 올킬은 실패네요. 그래도 코트디부아르 역배당 승리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이번 월드컵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픽을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보는 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분석감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풀경기를 라이브로 보는 것이 확실히 좋으니 이번 월드컵 제가 대신 고생 좀 해보겠습니다. 다 맞추면 좋겠지만 틀려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카보베르데의 경기입니다. 과거 2008-2012 월드컵과 유로 2010까지 우승했던 시기에 무적함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스페인인데, 라푸엔테 감독 체제에서 지난 22-23 시즌 네이션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며 유로 2004 본선 무대 7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하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스페인은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탈락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기에 이번 월드컵을 대하는 자세는 더욱 남다를 겁니다. 과거 바르샤 중원 트리오 사비, 부스케츠, 이니에스타만큼의 무게감은 아니지만 페드리, 로드리, 파비안 루이지로 이루어지는 중원은 지난 유로 2024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공격 쪽엔 라민 야말이라는 엄청난 신성이 등장한 이후로 스페인 대표팀 역사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카보베르데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나라인데 역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아프리카 정통 강호이자 은베어모, 발레바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비한 카메론을 누르고 조 1위로 본선에 올라왔다는 점은 꽤나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국 출신 감독인 부비스타 감독이 지난 2020년부터 이끌고 있으며 작은 나라이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선 16강과 8강에 올라가는 경쟁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스쿼드 구성을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 하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조직력도 좋은 팀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를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어제 독일과 키라소 경기를 보면 키라소 선수들 대부분이 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 경험까지 있는 선수들로 이루어졌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7대1로 참혹했었거든요. 물론 이 경기 내용을 보면 슐러터백이 역전 헤더골로 분위기를 뒤집지 못했다면 또 다른 전개로 흘러갔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같은 유럽파라도 세계적인 리그와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과의 클래스 차이는 확연한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바로 라민 야말의 출전 여부일 텐데, 지난 시즌 말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야말이기에 이번 월드컵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하지만 다행히 빠른 회복세로 이번 경기를 앞둔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풀타임을 뛸 수 있는 픽까지 끌어올렸을지는 의문이겠지만 경기 감각을 위해 선발이든 교체든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이 정도 갭 차이가 있는 매점에선 니콜 윌리엄스나 페란 토레스, 그리고 다니 올모 등 스페인의 모든 포지션의 선수가 득점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이 과연 몇 골 차이로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어제 댓글로 이번 월드컵부터 조별리그 순위를 승점 다음으로 골득실이 아닌 승자승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배당을 보면 카보베르데가 나름 아프리카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서 그런지 마이너스 2.5 핸디캡 배당이 1.9대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실리축구를 파괴하는 데엔 이미 도같은 스페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스페인의 핸디캡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벨기에와 이집트의 경기입니다. 에덴 아자르와 데브라이너 등 역대급 황금 세대를 아쉽게 날렸던 벨기에는 직전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고 이후 2024에서도 16강에서 탈락하며 최근 메이타대의 성적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과연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며 새롭게 선임한 누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에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엔트리를 보면 크루투아와 데브라이너, 루카쿠 등 베테랑 선수들이 황금세대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 같으며, 이제 차후 벨기에 대표팀을 이끌어가야 하는 제리미 도프와 케텔라에르 등의 선수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벨기에의 누디 가르시아 감독은 엄청난 명장은 아니지만 락커룸 분위기를 확실히 잡은 듯한 모습이고, 적어도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테데스코 감독 때처럼 감독과 선수단 간의 불안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나라 이집트는 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이집트는 강팀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명승 이무 베로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한 역사가 없습니다. 즉 이번 월드컵에서 이집트에게 패배하는 팀은 이집트에게 월드컵 본선 첫 승리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아무래도 벨기에가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이집트 선수들이 역습을 노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살라와 마르무시가 이끄는 이집트의 공격은 분명 까다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살라의 포지션은 벨기에 제레미
타케미 도쿠가 있는 포지션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쿠는 빠른 스피드와 1대1 능력이 강점인 테크니션 유형의 밍어이죠. 그런 점에서 이집트의 풀백 모하메드 하니가 1대1로 도쿠를 마크하기엔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때문에 이집트는 살라가 내려오거나 미드필더 한 명이 2대1 협력 수비로 붙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면 중앙 쪽에도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틸레망스, 데브라이너, 앙드레 오나나 모두 공격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은 부담이겠죠. 그렇다고 살라가 내려와서 협력 수비를 하자니 이럴 경우 또 공격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의 살라의 폼을 보면 클러치 상황, 클래스는 여전했지만 이건 리버풀에서 팀이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니 수비 부담이 적은 살라가 할 수 있는 플레이라 생각하며 드리블 돌파 능력과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살라가 이집트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굉장히 제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벨리에게 있어 이집트는 꽤나 까다로운 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지만 제레미 도쿠의 존재감과 영향력은 이런 매치업에서 꽤나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도쿠의 돌파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도쿠로 인해 자유로워지는 선수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벨기에의 승리가 더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루과이 경기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1대2 승리를 기록하며 엄청난 이변을 일으켰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까지 최근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다면 사우디는 월드컵 개막을 고작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두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은 에르베 르나르 감독을 경질하고 새롭게 선임한 감독은 자국 출신의 도니스 감독으로 사우디의 명문 클럽 아리랄 등 많은 사우디 축구 클럽을 지도한 경력이 있지만 국가대표팀 지도 경력은 없는 감독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사우디가 월드컵에서 실립 축구를 한다고 한들 조직력과 디테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루과이는 자국 출신의 비엘사 감독을 선임하며 이번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많은 국가와 팀을 거친 명성 있는 감독으로 경기 중 항상 터치라인에서 쪼그려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감독으로도 유명하죠. 우루과이는 이번 월드컵으로 5회 연속 본선 무대에 올라오는 모습이며 직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골득실로 아쉽게 탈락한 것을 제외한다면 항상 토너먼트까지 진출하는 남미 축구의 강국 중의 하나로 카바니와 수아레즈 등 항상 스타 선수가 질비했던 우루과이는 이번 월드컵 엔트리를 보면 발베르데, 우가르테, 뱅탄쿠르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비엘사 감독의 전술 특징은 정말 확고한데요. 비엘사 감독이 우루과이 직전에 맡았던 팀이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였기 때문에 이 감독의 전술 스타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전방 압박이 특징이죠. 비엘사의 압박 축구를 보면 정말 귀가 없이 플레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트한 강도를 자랑합니다. 물론 이런 축구의 리스크는 확실한데 당연히 높은 지역에서 압박을 시작하기에 수비라인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압박에 실패했을 시 뒷공간이 크게 노출되며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더 빠르게 지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겠죠. 다만 압박이 성공했을 때 빠른 템포 공격으로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수비를 해야 된다는 장점도 있으니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전술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매치업에서 경기 양상을 예상해본다면 사우디는 빌드업을 포기한 롱패스 위주의 역습 패턴이 자주 나올 것이고 애초에 이런 팀을 상대로는 압박 전술의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루과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사우디의 로우 블록을 공략하는 상황이 자주 나올 텐데 이런 경기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는 바로 발베르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양상은 꽤나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비엘사 감독의 우루과이 입장에선 자신들의 압박축 축구가 브라질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통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으니 이런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도 파이법을 찾는 것이 하나의 과제일 겁니다. 승리를 한다면 우루과이의 승리 가능성 높지만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언더도 같이 가보러 갑니다. 네 번째 경기는 이란과 뉴질랜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LA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미국에 입국하기까지는 꽤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가하게 되면서 이란은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인 특유의 강한 피지컬을 앞세운 축구로 강팀 축에 속한 이란이지만 세계 무대인 월드컵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항상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월드컵 엔트리를 보면 전력면에서 더욱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게 타렘이나 네덜란드 득점왕 출신 자한 바크지 같은 선수들의 전성기가 훌쩍 지난 선수들이며 그 뒤를 이을 재능들이 딱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번에 월드컵 본선 진출팀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했고 아직까지 뉴질랜드 축구 역사상 본선 무대에서 승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첫 승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매치업은 서로가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매치업이라는 점이죠.
호주가 이번에 트리키에를 상대로 피지컬을 앞세워 좋은 경기를 했는데 뉴질랜드 역시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으며 호주의 경기를 보고 충분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스타 플레이어 크리스 우드는 강한 피지컬과 강력한 한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이죠. 사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기라서 얘기를 할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경기를 볼 예정이라 베팅을 하긴 할 건데요. 사실 이 경기 이란의 준배장 가기엔 뉴질랜드도 앞서 말했듯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딱히 끌리진 않고, 또 그렇다고 뉴질랜드를 가자니 뽕선 무대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역시 딱히 끌리지 않습니다. 다만 뉴질랜드가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로 영의 균형을 깨지기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득점 경기 양상을 예상하며 굳이 응원할 팀을 찾는다면 뉴질랜드의 프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은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